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아빠는 제 14회 시작하겠습니다. 김보혁 기자가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까 연습했어요, 이거. 아쉬운 척 하는 거예요? 네. 김보혁 기자의 마지막 이별의 변은 저희가 방송 끝날 즈음에 듣기로 하고, 오늘 이슈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제보가 하나 온 게 있습니다. 송채경화 기자에 대해서. 저 어디서 찾아내신 사진이에요, 저거? 이게 이제 어떤 사진인데. 분이 송채경화 기자가 미인이라고요? 하면서. 이거 그 택배기사가 찍은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어떤 블로그에서 이걸 캡처해가지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무엇이 실물인지 밝히라고. 어디서 찍은 거예요, 이게? 이게 제가 막 수습 거의 마치자마자 시청 출입했었는데, 그때 대학생들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기자가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사진을 찍겠다고 해서 찍으시라고 했는데. 그럼 무려 7년 전에. 한 6년 전. 네, 6년 전에. 6년 전에. 훨씬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오늘은 월드컵 기간인 관계로 제가 개인적으로 축구 강이거든요. 오늘 밤에 무슨 축구 경기 있나요? 저는 모든 경기를 다 실시간으로 봐요. 축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축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몸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이번 월드컵 기간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 그게 꼭 경기 중의 장면이 아니더라도 있으십니까? 선배 있으세요? 저는 우리나라 경기만 한 경기 봤거든요. 한 경기? 어느 경기요? 최근 경기 4시에 했던 거? 어디랑 한지도 모르죠. 알제리? 알제리. 알제리? 네. 예. 근데 인상적인 장면이 뭐가 있었어요? 기성용의 슛이 들어갔어야 된다. 그 중거리 슛이 들어갔으면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잘했다. 너무 그렇게 욕할 거는 아니고 그게 우리의 실력인가 보다. 전 편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축구에 관심 없죠? 한겨레 축구부 소속이고요. 올해 세월호 때문에 기자협회 축구 시합이 가을로 연기가 됐는데, 연기가 되지 않았다면 한겨레를 우승으로 이끌고 갈 뻔했던 포지션이 뭔데요? 풀백. 풀백. 예. 보통 이제 이 아마추어 축구에서 풀백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뛸 힘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가 경기 중에 딱 한 번 가능하게 게 있어요. 오버래핑이 딱 한 번만 가능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들어가죠. 오버래핑을 한다고요? 그렇죠. 공격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한 번만. 예. 상대편. 예. 그 골 에리아 근처로. 그렇죠. 가도 아무도 경기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죠. 예. 들어가는데 못 돌아와요. 우리 골대가 너무 멀어서. 예.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있었어요. 우선 그 알제리진을 지고 나서 예. 그 SBS에서 차두리 선수가 해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차두리 선수가 이제 카메라 중계 화면이 꺼지고 나서 울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 인상적이었냐면은 원래 이렇게 모두가 이기길 바라는 경기에서 지고 나면 일단 그 패배의 책임을 묻는 게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예요. 근데 차두리 선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실력이 없어서, 사실은 저 그라운드에 경험 많은 선배가 있어야 저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좀 진정을 시키고 다시 추스릴 수가 있는데, 왜냐면 다 어리잖아요, 지금 선수들이. 네. 내가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쓸 수 없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못 해줬다. 그게 너무 미안하다. 또 우는 거예요. 미안하다! 선배 소심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원래 차두리 선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지적이에요.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품격이 느껴지는, 요새 이 정치 이슈만 하도 들여다보니까, 품격 있는 인간들이 없잖아요. 주변에. 죄송합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수아레즈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EPL이라고 네. 지금 가시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볼을 굉장히 많이 넣는 선수입니다. 잉글랜드 소속인가요? 수아레즈. 영국 사람 아닐 것 같잖아. 이 선수가 이게 뭘 하는 장면이냐면 이탈리아 수비수거든요. 수비수 어깨를 깨물었어요. 이 선수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 선수가 이빨 자국 물린 거, 이탈리아 선수가 이거를 만약에 심판이 봤다면 무조건 퇴장이죠. 네.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 이 선수가 리버풀 소속인데 첼시 선수하고 이쪽에 첼시 선수 팔을 깨물었어요. 이렇게 아예. 그래서 이게 물린 자국을 이렇게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패러디가 굉장히 유행했죠. 이게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다 아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수아레즈 선수가 그 스트라이커로 골 감각이 대단히 좋은 선수입니다. 한 번만 찬스가 와도 골을 넣어요. 이번에도 그랬고. 득점 1위를 달렸었고. 근데, 참 동물이구나. 저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사용하는 거예요, 경기 중에.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저도 그다지 좋아하는 타입의 선수는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반칙이죠. 근데 이 친구가 경기를 할 때, 그 경기의 몰입감. 이게 나가 깨물어야지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미친 거죠. 응? 근데 경기를 하다 보면, 막 이 친구가 그 경기에 몰입해가지고 상대를 막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막. 이기고 싶어서. 그 수비수가 자기를 막 밀쳐내고 그러면 이기고 싶어서 막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애기처럼. 그러니까 경기에 그만큼 몰입해서 순간적으로 동물적인 본능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 장면을 보면서 전 굉장히 웃기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공격수한테 참 부족한 점이 저런 거예요. 동물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규범, 규율 이런 걸로 이제 희생해야 한다. 또 뭐 이렇게 훈육되고 기본적으로 뭐 선후배 관계, 상명하복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이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공격수들은 저렇게 동물적인 게 확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다. 이 선수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8강에 못 올라간 건 아십니까? 아니요. 2010년 경기에서 이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어요. 우리와 경기에서. 자, 축구 얘기는 나만 재밌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거 한 시간 내내 할 수 있는데. 축구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른 이슈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다이빙벨 투스타가, 해군 투스타가 현장에서 다이빙벨을 빼라고 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은 이쪽 일방의 이야기니까 투스타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그 임무는 송채 기자가 수행하기로 했었어요. 지난 한 주간. 그런데 그 투스타와 통화 시도를 하였어요. 이 결과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비행기 후 수리템으로 연결되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투스타께서 잘 받지 않는다 전화를. 대신 그 공보, 네. 해군 공보 과장. 쪽에서 이제 본인이 아니라 네. 해군의 공식 입장이라고 이제 받긴 하셨죠. 예, 그래서 최태복 해군 공보과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날 아침에 철수하는 아침에 이종인 대표한테 철수시켜라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한 건 맞다. 이종인 대표랑 얘기한 건 맞는데 새벽까지 다이빙배를 시도를 해서 제대로 안 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철수하시냐라는 의향 정도를 물어본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해군 인사참모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빼라 마라 하는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다. 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본인이 해군 참모부장한테 직접 확인을 했다라면서 이제 전달을 대신 해줬죠. 저는 근데 물론 당사자가 아니라 또 입장이 정리되어서 공식 입장이라고 공고부를 통해서 나온 건데, 그 해명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빼라 마라 할 입장도 아니고, 현장을 통제하는 건 해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갔어요, 거기? 거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궁금해서? 바지선이나 아니면 지휘 전체는 당시 해경청장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하러 나간 입장이기 때문에 빼라 마라 할 입장이 아니었다. 그게 제 말은 그거예요. 제 말이 바로 그거예요. 빼라 마라 할 입장이 아닌 분이 거기에 가서 상대방은 단도직입적으로 빼라고 했다고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뉘앙스의 차이를 잘못 이해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거기 가서 아주 부드럽게 빼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다 손 치더라도 왜 그러냐는 거죠. 자기가 그 임무를 할 역할을 할 위치도 아니고 임무도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투스타와 이종인 대표를 대지를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이게 가능할까요? 적어도 한 분 한 분 따로라도 불러야 되는데 그걸 송채 기자가 추진하겠죠. 제가 되게 여러 군데를 취재를 했잖아요. 뭐, 맨날 국회에도 출입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랑도 뭐 통화하고 하는데, 군대만큼 그 윗사람을 정말 너무너무 보호하는 집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태복 해군 공급과장한테도 계속 알겠는데, 무슨 해명인지 알겠는데, 나는 직접 본인이랑 통화를 하고 싶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접촉을 할 기회를 주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송채 기자는 연락처를 알아내서 다른 루트를 통해 직접 통화를 하였으나 들은 내용은 통화 연결음이 전부입니다. 군인답게 군가를 통화 연결음으로. 근데 의외로 굉장히 통화 연결음이 짧아요. 금방 연결이 안 된다고 넘어가 버리네. 그러니까 바로 끈 거고 그다음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지금은 회의 중이니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네. 자, 투스타의 통화 시도는 이렇게 결론이 났고 앞으로도 저희는 매주 할 겁니다. 이번 주 핫 이슈는 이거죠. 문창국 이제 전 후보가 된 사퇴. 요 사퇴의 기자로서의 마쿠 이야기 이런 건 혹시 취재하신 게 있습니까? 뭐 사실 다 알려진 건데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문창극 전 후보자가 그 총리 후보자로 올라왔는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서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란 설이 있고 뭐 문고리 3인방 아니냐 누구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뭐 정윤회 라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청와대가 계속 인사청문한 제출을 미뤘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미뤘거든요. 10일 지명을 하고 12일에 청문 요청안은 내일쯤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13일에 청문 요청안 제출이 16일로 바뀌었다. 16일에는 내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전자결제를 할 거다. 그리고 다음날 됐더니 정상회담이 길어져서 시한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리고 19일에는 20일 귀국 뒤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귀국 뒤에 전혀 결정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그러니까 24일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죠. 열흘 넘게 네. 사실은 계속 미뤄진 건데 제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인사 참사거든요. 그리고 청문회를 본인이 이제 떳떳하고 청와대에서 문창극 후보자가 정말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청문 요청안을 제출했어야죠. 청문 요구안을. 근데 제출하지 않은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줘서 개인과 가족들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지 않은 건 본인이거든요. 본인이 제출하지 않아서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본인이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건 참 엄청난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본인이 아니라는 자백을 해버린 거 아닐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재밌었어요. 테러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도대체 어떻게 테러를 열어줄까? 어떻게 문창극 후보가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를 만회하고 회복하고 그럴듯하게 물러서게 해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조부가 독립군이었다. 이런 창의적인 방법이 있었구나. 진짜 예상 못했는데 저는 그거 하나 딱 쥐고 사실은 따뜻한 표정으로 사퇴한 거거든요. 손에 쥐어준 거거든요. 자, 이제 됐지? 자, 그 얘기를 이제 좀 해봐야 되겠는데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마지막 드릴 말씀은 제가 총리 지명을 받은 후 벌어진 사태로 인해 우리 가족은 역설적으로 뜻하지 않은 큰 기쁨을 갖게 됐습니다. 저를 친일과 반민족이라고 주장하시는 데 대해 저와 제 가족은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의 가족은 문남규, 남영남자, 별규자, 할아버지가 3.1운동 때 만세를 부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가족사를 아버님 문기석, 터기자, 주석석자 아버님으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사실 우리 당시 민족 가운데 만세를 부르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돌아가셨다 그랬기 때문에 참 저도 그런 당당한 조상을 모시는 분이구나, 모신 사람이구나 저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저에 대한 공격이 너무 사리에 맞지 않기에 검증 과정에서 제 가족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검증팀이 저의 집 자료를 가지고 보훈처에 알아보았습니다. 뜻밖의 저희 할아버님이 1921년 평북 삭주에서 항일 투쟁 중에 순국하신 것이 밝혀져 건국훈장 애국장이 2010년에 취소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의 자녀들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검색창에 문남규 그리고 삭주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저의 원적은 평북 삭주입니다. 보훈처가 문남규 조부의 독립 유공자임을 확인한 근거가 뭐냐 보훈처에 물어보고 자료도 받고 했어요. 보훈처가 오전에 연락을 받아서 조선일보는 확인으로 보도를 합니다. 특종, 단독. 이 보도를 보고 보훈처도 당황을 하긴 했다고 해요. 저희가 연락을 해보니까. 왜냐면 보훈처에서는 추정된다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딱 확인으로 박아서 확 뿌렸죠. 그리고 보훈처가 근거로 삼았던 것은 이제 독립신문 1921년 4월 9일자 독립신문 사면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요 문장이에요. 종군하였던 이선찬 문남규 양씨가 순국하다. 이게 근거 자료의 전부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그 조부와 동일인임을 추정하였는가 들어보면 보도자료를 월요일 날 냈어요. 문남규 선생의 공적 상황. 거기 보면 한자가 동일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순국했다는 지역과 조부 문남규의 원적이 같다. 순국한 지역이 곧 원적지라는 논리가 어디서 성립된지는 모르겠으나
근거는 그래요. 수구초심이죠. 그리고 그 뒤에 부친 문 전 후보의 그 부친이 7세에 조부 문남규가 사망하였다고 한 진술. 그러니 이제 날짜를 맞춰보니까 그 시기와 일치한다 이거죠.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출원한다고 했더니 조선일보가 그걸 받아서 확 때려버렸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데가 있죠. 친일파들 걸러내서 자료 만들고 오래 활동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반론을 제기했어요. 일반적으로 공문을 심사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보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공적 심사를 할 때는 대부분 다 보류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옛날에 그 들었던 얘기하고 신문 연도가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 자료가 돼 있거든요.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사망지 하나 갖고. 그리고 사망한 게 21년이 아니라 그 독립신문 기사를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이게 20년 사망이거든요. 21년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면 그 삭주 쪽에서 있었던 그 독립당 관련 사건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 삭주에서 일어났던 게 20년 6월하고 8월, 11월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게 독립신문을 보면은 이게 이제 21년 정도에 누가 그 제보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 독립당 간부가 제보를 한 건데 제보를 해갖고 이제 기사를 21년 4월 9일자에 이제 실은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국 1년하고 2년 사이의 일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다 지금 기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21년 4월 9일자에 신문에 실렸다 그러지만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년 2월 이후 그 20년 한 11월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정리해 놓은 기사라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독립단이라는 게 그 위정척사 계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 조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교 사상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조직한 계열인데 신문 기사들에 보니까 500대 기독교 집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그 대한독립단의 주류를 이루는 위정척사 계열 그거하고 또 안 맞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 매일신문에도 보면은 고조부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일제시대 때 그 기독교 탄압 때문에 넘어갔다 그러거든요. 그런 걸 봐서도 이 대한독립단에서 활동한 김남규하고는 좀 상반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쭉 여러 가지 근거를 반론을 하셨고 또 한 번 통화를. 그러니까 대한독립단의 간부가 이제 독립신문에다가 대한독립단의 양력을 보내온 거잖아요. 보내왔는데 그 기술을 보면은 민국 원년, 그러니까 1919년 3월부터 이제 기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독립신문에 보면은 문남규 관련된 기사 그 단락 바로 다음에 이인규라는 사람의 기사가 나와요. 이 그 독립신문 4월 9일자 보면 이인규가 그 적하고 싸우다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와요. 근데 이 독립신문 1921년 1월 22일자 3면에 보면은 20일 동포의 참사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에 의하면은 20년 11월에 이인규가 사망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20년 11월에 사망한 기사가 그 4월 9일자의 기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년 11월이면 그 앞에는 20년 내용이지 이게 21년 기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정리를 하면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사실은 그 보훈처가 근거라고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한 반론을 내놨어요. 첫 번째로는 우선 독립유공자 공훈록 2010년에 훈장을 줬거든요. 이분에게 훈장을 주면서 원적지가 미상으로 돼 있어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누군지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독립신문에 딱 그 한 줄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시다 돌아간 것만은 분명하다 해서 상을 줬단 말이죠. 이분한테. 우선 원적이 미상인 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망지가 삭주지 원적지가 삭주는 아니다. 이걸로 확정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애매하면 보류가 된다.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심사에서는. 근데 왜 이번에는 보류가 될 정도의 정보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됐냐. 뭐 이런 반론
그리고 독립신문에 이제 그 앞 날짜들의 기사들을 쭉 확인해 보면 대한독립단의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대한독립단이 원년으로 1919년을 원년으로 썼어요. 3.1운동이 있었던. 그래서 1919년, 1920년까지 자신들의 활동을,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잖아요. 만주에서 막 글로 넘어와서 싸우다 돌아가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2년간의 활동을 21년에 이 독립신문에 보내서 연재하던 내용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기재됐던 내용들은 다 19년이나 20년에 일어났던 일을 기술한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런 얘기도 또 민정문서연구소에서 합니다. 분명히 문창극 후보 본인의 진술로 7세 때 3.1운동을 하다가 조부가 돌아가셨다. 자신의 아버지가 7세 때 그 조부가 3.1운동 하다가 돌아가셨다. 본인의 입으로 말했는데 그것과도 일치하지 않지 않느냐. 그럼 1919년에 돌아가셔야지 왜 21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냐. 일치시키냐. 근데 저는 다른 대목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쳐도 이 대목은 정말로 저는 보훈처가 웃긴 게 보훈처가 부친이 7세 때 조부가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1921년이라고 계산해냈거든요. 자기들이 알아서. 그런데 3.1운동 하다가 사망했다는 얘기는 왜 안 받아줘? 그쵸? 거기 맞는 부분, 연도만 부분 채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앞에 독립운동 활동의 기록도를 순차적으로 받아서 그걸 연재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뒤편에 나오는 분의 사망 기록이 1920년 11월인데 그 앞에 등장하는 그런 문창규 씨는 당연히 그보다 더 이전에 사망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딱 정리하면 마지막에 이제 종교신문에 따르면 조부는 월남을 했다. 이 얘기도 잠깐 중간에 주장을 하셨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매일종교신문 6월 11일자에 보면은 1980년대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전래했을 당시 평북에서 고조 할아버지가 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조부 때 기독교 신자 탄압 때문에 월남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월남을 했다가 갑자기 만주로 가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예. 어차피 지금은 사료라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반론의 여지가 많잖아요. 이 사안은. 굉장히. 그러니까 아무리 양보를 해도 추정과 반론이 공정한다.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뭐냐면 2010년도에 유공자로 지정이 됐는데 그때는 못 찾았던 거잖아요. 이 사람의 후손이 누구인지 못 찾았는데 그거가 갑자기 지금에 와서 그 문창극 후보자의 조부다라고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 추정의 근거도 문창극 후보 쪽에서 제시한 문창극 후보 아버지의 기억. 그렇죠. 기억이거든요. 근데 문창극 후보 부친은 사망하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그 기억도 그 부친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게 아니라 문창극 후보가 그렇게 나의 부친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며 이제 조회를 의뢰한 건데 그 내용도 앞뒤가 이렇게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3.1운동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인데 확정이 됐단 말이죠. 조선일보에 의해서. 그리고 보훈처는 적어도 추론한다고 했는데 확정이 돼버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저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뒷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청문회가 이제 언제 어떤 모양새로 관두느냐만 남았던 시점에서 뜬금없이 독립유공자 확인을 왜 그 시점에 해야 했을까? 그리고 그걸 하면 도움이 될 걸 어떻게 알았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테러가 됐어요? 문 후보에? 이거 하나 붙들고 사퇴한 거예요. 실추된 명예는 선물을 우리가 줄 테니 그걸로 추스리고 물러나라 하는 얼토당토하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혹시?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훌륭한 할아버지가 그의 진짜 할아버지인지 아닌지 그 돌아가신 분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뒤늦게 할아버지 찾았다니까 축하드리고 대신 저도 그분은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제사를 꾸준히 지내주시고 문창극 후보자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렇게 훌륭한 할아버지 찾았으니까 지난 날을 좀 돌아보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아버지의 훌륭한 뜻을 받아서 할아버지 삶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자로 입적하는 겁니까?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청문회 준비팀이 비공식적으로 주말에 요청한 걸 조선일보는 오늘 아침 어떻게 알았죠? 예를 들어서 보훈처의 공무원이 이런 사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에 그건 공무원의 생리상 저는 개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청문회 준비팀이 알려주거나 또는 뭐 준비팀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추정해보자면. 근데 그들이 독립유공자로 나올 걸 어떻게 알았죠? 조선일보가 보도해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냐고. 최동욱 검찰총장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게 조선일보에 그대로 나온 것과 네.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죠. 이 좋은 붓터치를 한번 해준 거죠. 조선일보가 최동욱 그 혼의 아들 논란을 보도를 한 다음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보도에 대해서. 근데 작년 말에, 올해 총과 작년 말에 한국기자협회에서 상을 줘요. 굉장히 보도 잘했다. 근데 그때 심사위원장이 문창극 전 후보자였다는 것을. 그런 인연이? 네,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보훈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을까. 테러를 마련해주고 선물을 주고 어쨌든 언론이 받아서 크게 써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단정적으로 확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확인이라고 세게 쳐주는 과감한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여기까지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상상을 했다는 거지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절대 말이 안 되는 추론이죠, 이런 건.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청와대가 배우가 아닐까, 뭐 고위층의 배우가 아닐까 그런 추론이 가능해요. 근데 세 번째 의문이 저의 가장 재밌는 포인트의 의문입니다. 뭐냐면 조선일보가 그렇게 확 KBS를 막 비난하고 초반에 논지하고는 다르게 갑자기 감싸는 모드로 어느 순간 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대놓고 확정이라고 자기들도 확정 아닌 줄 알면서 써버렸잖아요. 조선일보는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왔을까? 문창극을 위해서. 문창극을 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조선일보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신문입니다. 자기 이해가 걸리지 않으면 이렇게 확정 아닌 것에 확정이라고 확 걸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저는. 왜 조선일보가 이런 걸 세게 이렇게 받아줄까? 근데 제가 오늘 낮에 그 의문을 풀었어요. 뭘 보고 풀었냐면, 자, 오늘 새누리당 앞에서 어버이연합이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김무성 구태 정치꾼 김무성을 향한 시위를 합니다. 졸라 희한하잖아요. 만약에 이 어버이연합이 정말 문창국 후보의 사태가 안타까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청원 의원을 공격했어야 돼요. 안 그래요? 기자회견하고 사퇴하라고 막 한 거는 서청원 의원이고 김무성 의원은 사퇴하란 말 안 했어요. 사퇴하고 나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 아주 살짝. 서청원 의원이 그렇게 한 건 이해가 가요. 왜냐면 문창극 후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친박계의 힘이 빠지고 그럼 자기의 당선 가능성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빨리 털어내라 이거 아니에요. 너 빨리 나가. 응?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당권도 못 잡고 다 죽게 생겼어. 이렇게 막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김무성 의원은 가만히 있었을까? 김무성 의원 후보 입장에서는 관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쪽에 타격을 줄 거 아니에요. 김무성 후보가 문창극 사건 관련하여 괘씸한 겁니다, 뭔가. 그런 괘씸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괘씸한 일이 뭘까? 하다가 이런 소설이 하나 나오고 사실이 아니죠. 하지만 그런 그런 종류의 암투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출동을 시키고 그리고 이게 포탈에 보도되게 만드는 그냥 추정한 거죠? 물론이죠. 아무 근거 없이. 예. 정치는 언제나 보도되는 거 말고 그 뒤에 진짜 힘의 역학이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가를 봐야 진짜 재밌는 게 보이죠. 오늘도 PPL이 있습니다. PPL을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꼭 저한테 문자가 와요. 오늘은 책입니다. 저자는 일본 게이오 대학 교수 오구마 에이지.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통렬히 비판한 가로치고 출판사 요구 멘트. 이 책의 핵심은 뭐냐? 민주주의의 완성은 데모. 대의제는 원래 봉건제의 산물이다. 데모가 봉건제를 파괴할지는 몰라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선거가 민의의 전부라고 여기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김보엽 기자는 이 내용을 이미 읽으신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책은 받았다. 네, 읽지는 않은. 네,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죠. 이 책 쓰게 된 배경 같은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사회를 성찰을 다시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의문은 있죠. 대의제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도잖아요. 데모는 나쁜 게 아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렇다면 대의 민주주의 이후의 대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죠.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파파이스 페이스북이 생겼답니다. 네. 주소가 김호준의 파파이스 참여 메일은 똑같습니다. 시사 KFC @gmail.com으로 많은 제보와 참여. 메일은 안 바꿨네? 네, 메일 안 바꿨습니다. 지난 시간에 통화가 삭제된 것 같다 라고 주장하신 생존자 학부모 대표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는 변호사, 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변호사분이 그런 희생자 학부모 또 생존자 학부모 양측으로부터 그런 통화 삭제가 많다, 그런 사례도 들었고 그런 폰도 봤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궁금해진 것이 뭐냐면, 당시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꼭 부모만 전화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고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나 또는 뭐 친인척이나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탑승자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례를 찾다가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의 인솔 교사로 타셨던 분의 친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사고 당일 인솔 교사였던 분, 이분은 아직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러면은 본인의 통화 목록이 삭제된 걸 발견하신 건 언제입니까? 지난번 되게 방송 듣고. 방송을 확인을 듣고? 했거든요. 예. 제가 원래 통화량이 많으면 이게 뒤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삭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통화량이 많지 않아서 날짜를 확인했더니 12일부터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6일부터 28일까지를 제가 다시 확인을 다 했었는데요. 네. 이제 문자로 서로 주고받았던 내역은 제 폰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문자를 누구와 주고받은 내역이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
아들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은 그러니까 다른 남아있는데, 분들하고 주고받은 예. 문자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예, 예. 네네. 근데 음성통화를 했던 내용이 28일까지 한 건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16일, 예, 예. 삭제된 것이 단순히 예. 그 세월호에 탑승했던 인솔교사 친구분과의 통화만 삭제된 것이 아니라 예, 예, 16일부터 28일 사이에 예, 예, 다른 분들에게 통화를 시도했던 내역도 사라졌다고요? 예, 예, 예. 16일부터 28일 사이만 사라졌습니까? 예, 그 뒤로는 음성통화 내역이 남아있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28일까지만 음성통화했던, 그러니까 뭐 시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네. 그 내역이 아예 제 폰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네요. 혹시 이 통사에 예, 예. 그 발신 내역이라든가 기록을 떼보셨나요? 예, 예. 확인을 해봤는데, 네. 사고를 당한 친구한테 걸었던 그 내역은 나와있지 않고요. 아, 그것은 그다음에, 없고요, 예, 아예. 예. 예, 그 과정에서 뭐 이제 뭐 내려갈 때 친구들하고 뭐 연락하고 뭐 이랬던 내용들은 남아있더라고요, 그대로. 아, 거기까지 확인하신 거군요. 혹시 본인 이외에 다른 친구분들도 예. 그 사고를 당한 인솔교사와 통화 시도를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혹시 그 다른 친구분들에게는 물어보셨어요? 예, 예.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 중에 다른 친구들은 이제 통화량이 많으니까, 넘어갔을 거다. 그 날짜에 다 넘어갔고, 한 친구가 그 날짜가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네. 그 사고당한 친구하고 그 통화를 시도했던 그 기록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본인 역시도. 예, 예. 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하고 16일 당일날 밤에 10시 이후에 이렇게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 저하고. 네네. 근데 그 내역도 없다고 저하고 똑같이. 아,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혹시 다른 친구분들 이 통화 내역을 이 통사에 확인했는지는 모르시죠? 그 저하고 통화했던 친구한테 확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그 내역이 전화기 없는데 그 통화 내역에는 있는 걸로 저처럼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사고를 당하신 인솔교사 친구분과의 통화는 이 통사에도 둘 다 남아있지 않고, 예, 예. 그리고 폰에서는 삭제되었지만 친구분들끼리의 예. 통화는 이 통사에는 기록이 남아있고, 예, 예. 이게 공통점이군요.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분은 철저하게 제3자예요. 탑승했던 인솔교사와 친구였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혹시 가족들이어서 격앙되어서 작은 일을 크게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한 번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사고 당일날 저녁에 통화 시도 해보고, 그리고 그 사이에도 혹시 몰라서 계속, 왜냐면 초반에는 계속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통화 시도 해보고, 그리고 그 주 일요일날 팽목항에 직접 내려가서 친구분들끼리 돌아가면서 내려갔대요. 이제 내려가서도 시도를 해보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인솔교사였던 분과의 통화 시도는 이 통사에도 남아있지 않고, 그것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같은 친구들, 그렇게 통화 시도를 했던 친구들도 다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의 휴대폰에서 16일부터 28일 사이에 다른 통화들도 다 없더라. 그런데 그거는 이 통사에는 있더라. 그건 친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확인한 사항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저는 이분의 그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 통화했다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루머가 아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제 확인할 방법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통화 삭제했다고 하면 남아있는 그 확인할 방법이라는 건 받은 사람의 폰과 건 사람의 폰과 그리고 이 통사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는 근거라는 걸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통사에서는 없다고 하고 자신의 폰에서도 없다고 하고 남은 것은 이분들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저희하고 전화 연결이 된 사람은 이분밖에 없지만 생각해보면 이분이 이랬다는 거는 그날 그 배에 탔던 사람에게 통화를 시도했던 무수한 사람들의
통화 기록들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 이 개인 정보를 가지고 삭제가 됐다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 그쪽으로 연결됐던 기지국으로 연결됐던 그렇죠. 들어간 거 나간 거 이거를 몽땅 누군가가. 삭제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처음에 이제 그 생존자 가족 대표님의 얘기를 듣고는 가족 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추론했지만 지금 이분의 케이스를 이제 거기 포함시키면 가족 관계를 추론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해당 지역의 기지국에서 그 세월호의 탑승 계획을 향했던 통화 시도들 실제로 통화가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초반에 가족들 중에 10시 이후, 11시 이후에 통화가 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사실 뭐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그건 아마도 너무 흥분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뭐 저런 주장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간. 저는 그런 영상도 본 적이 있어요. 통화가 됐다고 막 외치는 영상을. 근데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이제. 근데 모든 이제 제보하신 분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탑승객들한테.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건지 아니면 몇몇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 건지 그게 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은 사실 그때 당시 세월호에 탔던 생존자든 혹은 희생자든 간에 그분들과 인연이 있어서 통화 시도를 했던 모든 분들이 자기 폰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벌써 2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자기 폰에 밀려서 사라진 분도 많을 거란 말이죠. 확인하기 쉽지 않으나 적어도 이 케이스로 볼 때는 이게 단순히 이분만 그랬을 리가 없다고 추론하는 게 맞죠.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면 16일 당일날 그 사망했던 그러니까 사망한 것으로 이제 사실상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인솔교사 아직도 안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과 통화 목록만 삭제하지 왜 다른 것도 쓸데없이 폰에서만 지웠을까? 이 통사 기록에는 남겨두고 지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었다면 다 지우지 않고 그건 생각해 봤는데 이분이 그랬듯이 혼란을 야기하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 혼돈을. 기계적 결함으로 알 수 있게 하기 이거 위해서. 지워진 거 보니까 딱 그날만 지워지면 오히려 의심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지워지니까 이때 뭔가 좀 기계적 고장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혹시 그 사이에 기록을 이 통사에 확인해 보면 있으니까 있구나 하게 만들고 뭐 이런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었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더더욱이 뭔가 치밀한 통화 삭제가 일어난 게 아니겠느냐. 그 외의 방법으로 이걸 설명할 길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선 기술적 가능성을 따져봤어요. 기술적 가능성을 알아보던 와중에 또 한 분으로부터 제보가 왔는데 이분은 이제 해외에 계신 분이에요. 해외에서 블랙베리라는 폰 있잖아요. 블랙베리사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지난 방송을 보고 그 개개인들의 폰에 어떤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며 뭐를 보내셨냐면 몇 가지 화면을 보내줬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블랙베리 기준입니다.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 LG전자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 통사 SKT나 KT나 LGT 이 통사한테 폰을 제공할 때 계약을 맺을 때 이 통사가 원하는 기능이 있대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그 폰의 전화기의 일련 번호를 알고 싶고 또 그 폰에 깔려있는 운영체제의 그 번호를 알고 싶고 버전을 알고 싶고 그럼 뭐 지금 현재 배터리의 성능 뭐 또 다른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그런 로그 이런 정보를 이 통사가 요구한답니다. 이 통사에 따라서 요거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러면은 휴대폰 제조사가 폰에다가 그걸 미리 심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뭐 버라이즌이나 AT&T나 이런 데서 각 이통사가 우리의 서비스할 폰들에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심어달라, 이런 기능을 가진.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 화면에 들어갈 줄 모르는 거죠. 블랙베리 내 그런 화면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자기들은 안다면서, 예를 들면 이런 화면들이 나타난다고, 폰 안에 그 비밀번호를 알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면, 그래서 이런 걸 설정해 두면 그런 로그 정보가 주기적으로 이 통사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분실했다. 그러면 그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정보와, 그리고 그 휴대폰의 내용을 주인이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삭제해버린다든가, 그런 기능이 아예 애초부터 휴대폰에 탑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 이 통사 일하는 분, 일했던 적이 있는 분으로부터 또 유사한 제보를 받았어요. 여기서는 블랙베리는 이걸 빌드라고 부른대요. 명칭을. 이런 일종의 스파이웨어죠. 소비자가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DM이라고 부른답니다.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의 유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주기적으로 이 통사에서 보내고, 이 통사가 원하면 휴대폰의 특정 내용을 혹은 전체를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런 여러분들의 폰에도 그게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의 목적은 소비자한테 무슨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서비스 목적으로 그런 기능을 집어넣은 건데, 그러니까 기술적, 그래서 이 통사가 뭘 했다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통제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보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SKT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인 가능성만 따지자면,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사용자가 모르게 해킹을 하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폰 하나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이 폰 사용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죠. 이 소위 휴대폰을 원격으로 일반 소비자가 모르게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뭘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니까, 만약에 이제 저는 물론 이 통사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상업회사가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거니와, 더군다나 상업회사가 뭐 이걸 요구받았다고 해서 이걸 해서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나 극도로 매우 낮다고 생각하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만약 이 통사가 마음먹으면 쉬운 일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기지국에 목록하고 그 통화 시도하고 쭉 기록이 있을 테니까. 근데 제3자가 이 통사 모르게 해킹을 통해서 그것들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밖에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은. 이건 케이스를 좀 더 모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서로 통화했던 기록도 전화에서는 삭제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세월호에 탔던 사람들과 전화를 시도를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도 거기에 300명이 못 나왔다고 하면 실제 그분들에게 통화 시도를 했던 사람들은 수천 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관계를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일정 정도의 규칙을 가지고 통화 시도를 한 사람 중에 공통점이 만약에 존재한다. A라고 하는 탑승자에게 B와 C가 전화 시도를 했다. 그러면 B와 C가 탑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화 시도했을 때도 대상으로 삼다든가, 뭐 그런 시도들. 아니면은 어차피 거기에 남아있었던 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다 파악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 번호와 특정 시기에 그 번호와 연계된 모든 통화 내용을 다.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통화 내역 중에서 전화번호를 다 뽑고 그 전화번호에 해당되는 통화 내역을 그 희생자와의 통화 내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까지 삭제한, 그럴 가능성.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실체를 감추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삭제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를 숨기기 위한 그러니까 거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래 생존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일제히 다 그것만 삭제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이게 단순히 탑승자나 희생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관련자, 뭐 선사와 뭐 해경과의 통화, 기타 이런 통화에서의 삭제도 분명히 일어났을 것 같고 해경 중에도 이런 후원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삭제가 일어났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통화 삭제는 일어난 것 같다 이제 라고 말해도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참고로 아이폰에는 이런 게 안 깔린답니다. 스티브 잡스가 거부했대요. 졸라 땡큐죠. 다시 한번. 잡스하고 통화해 보셨어요?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런 게 화제가 됐었대요. 그 업계에서는.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이 외에 몇 가지 더 조사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척이 된 다음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선거 관련해서는 오늘은 이때까지는 노트북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노트북에 네트워크 카드가 있는데 왜 안 빼냐고, 왜 안 빼냐고. 우리가 도라이버로 빼준다고. 우리가 빼준다고. 어? 빼라고 제발. 아직도 선관위에서는 선관위는 선관위 입장에서의 성실한 답변을 했어요. 나름 일일이. 근데 그 답변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납득이 안 된다 그래도. 이 개표할 때 이걸 뺄지 안 뺄지 7월 30일 날 계속 요구하고 그때까지 지켜보기로 하고 이제 그 다음 오늘 짧게 거론할 주제는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지난번에 보셨죠? 우리는 이때까지 요것만 얘기했고요. 이제 이거 전체를 얘기해 보려고요. 왜 지엽적인 거에 매달려? 전체를 다 얘기한다니까 기다리라고. 자, 이 투표지 분류기, 이 기계의 오류율이 지난 2012년 대선 기준으로 약 4% 정도 됩니다. 4% 정도는 표를 제대로 분류를 못하고 오류를 내요. 근데 이 4%가 질문입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질문으로 마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4%가 사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 기계는 투표를 분류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종류의 기계가 아니에요. 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기계의 모델이 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쓰여왔던 예를 들면 수표 분류기. 수표가 금융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수표 종류가 정해져 있지만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책이 있잖아요. 개인 수표 많잖아요. 손으로 사인해서 쓰는 그 개인 수표들을 분류하고 금융권에서는 혹은 우편물 있죠.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모델로 우편물이 여러 가지 크기의 봉투들이 등장하고 거기는 주소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걸 분류해야 되잖아요. 주소지로 탁탁탁탁탁. 근데 이걸 다 손으로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편물 분류 혹은 수표 분류기로 이런 기능을 가진 기계들이 오래전부터 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쓰였지만 이런 수표 분류기에 해당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은 외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쓰였어요. 기능이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OCR이라고 하는데 뭔가 지나가면 그걸 읽어드려요. 이미지를 읽어드려서 비교를 해서 맞다 틀리다 분류하는 거죠. 얘는 A, 얘는 B 이런 식으로. 기능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다른 나라의 제품인데 기본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수표를 집어넣으면 수표를 착착착착착착 분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개표도 개표지에 어디에 찍었냐에 따라 착착착 분류하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기계가. 그 기능이. 그런데 이런 기계들이 사실은 이 투표지는 생각해 보시면 딱 정해진 크기의 투표지에 딱 정해진 크기의 도장만
어떤 영역에 찍는 거를 읽어내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그보다 더 복잡해요.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도 가별합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썼단 말이죠. 주소를 쓰는 것도. 이거는 체크지만 우편물 분류하는 거는 손으로 쓴 주소도 식별을 해내요. 그리고 봉투들이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도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기능, 도장, 똑같은 규격의 도장이 어느 지점에 찍혔나를 읽어서 분류하는 것, 이런 초간단한 기능을 가진 투표지 분류기가 이런 그보다 훨씬 어려운 기능을 수행하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제품들의 오류를 물어보니까 0. 몇 %대예요. 그런데 4%면은 100배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오류를 많이 내는 이유가 뭘까? 물론 오류가 난다 하더라도 뒤에 심사집계부에서 사람들이 수교표를 확실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게 선관위 입장이에요. 저는 근데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 나중에 따지고 이 기계가 왜 이렇게 오류가 많냐는 거지.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팅 기계, 이거를 분류하는 소트, 리드, 판독하여 분류하는 리드 소트 기계류의 기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4%대의 오류율이라고 하면 지난 2012년을 통계를 내보니까 대략 4%대 가까이 되는데 4%대라고 하면 만약에 3천만 투표했으면 100만이 넘는 오류 투표가 나온 거예요. 물론 그건 나중에 심사집계부에서 제대로 판독해서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관위의 입장이나 그건 나중에 따지고요. 왜 기계가 이렇게 오류를 많이 내냐고. 왜?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뭐냐면 이 기계를 꼭 이렇게 윈도우가 깔린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1000몇백 대를 사가지고 여기 끼웠어야만 이 기계가 작동하는가? 이거는 이런 기계, 이런 자동화 기계의 설계나 프로그래밍의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답을 좀 해달라는, 그런 제보나 답을 해달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유수한 기계들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네, 해외 같은 경우에 투표지 분류기가 얼마나 오류를 내는지는 뭐 나와 있는 게 없나요? 미국의 사례가 이제 전자개표. 우리는 전자개표는 아니고 기계가 개표를 도와주고 마지막엔 사람이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아예 전자개표예요. 전자적으로 투표하고 전자적으로 개표하는 그 사례는 이제 앞으로 한 5번째 시간 정도 되면 등장할 스케줄상 예정이고, 그건 이제 그때 얘기를 다시 해보자고요. 지금은 이 투표지 분류기가 왜 이렇게 오류가 많은가? 이거 어려운 기술도 아닌데. 그리고 이게 꼭 이렇게 100만원짜리 노트북이 붙어서 거기 네트워크 카드가 있네, 없네, 막 떼라, 어쩌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건가? 이거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간단하고, 네트워크도 필요 없고, 네트워크가 없으면 첫 번째 제기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중간에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도 이런 이의제기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도 안 되고 윈도우를 통해서 무슨 제어를 한다는 이런 쓸데없는 이의제기, 선관위에서 보자면 쓸데없는 이의제기죠. 제기도 당하지 않고 그냥 간단해요. A에 찍힌 사람은 A에 찍힌 표는 절로 가고 B에 찍힌 표는 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간단한 기계가 불가능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기계 말고, 그래서 자꾸 보안 패치니 윈도우 인증이니 이거 다 필요 없는, 네트워크 다 필요 없고 그렇게 심플한 기계가 불가능한가?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냥 아예 투명한 투표함에 투표를 하고 그 투표소에서 바로 그냥 개표까지 끝내죠. 좋습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이동이니 보관이니 뭐 중간에 바꿔치기니 뭐 원격 뭐니 다 필요 없잖아요. 저도 그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대안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아이디어를 합쳐서 같이 생각을 해서 내보자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니네가 뭘 했지 안 했지 뭐
해킹이 되지, 안 되지, 안 돼! 돼! 이런 얘기 말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나? 이때까지 했던 방법이 최선인가? 문제가 있다면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데, 오늘은 이 투표지 분류기가 이렇게밖에 만들어질 수 없고, 이렇게밖에 우리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가? 그에 대한 답은 저 나름대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는데, 저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김보엽 기자가 이제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영국으로 떠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여기다가 뭘 써서 김보엽 기자에게 전하는 말을, 굿바이 동의.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죠. 날카로운 눈매에 가려진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건 김보엽 기자가 쓴 것 같은데? 김보엽 I love you. 대부분 기조는 그래 가라. 가겠다니 가라. 네. 이런 기조입니다. 한마디 해주시고. 14회면 한 3달 됐나요? 그리고 저는 이 프로그램 이전에 뉴욕타임즈 시절부터 총수랑 엮여가지고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1년 뒤에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남아 있으려면 한겨레 신문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수 덕분에 제가 영국을 가는 걸 최소한 100만 명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쇼를 한 400만 명 정도까지 팟캐스트로 다운로드 받아서 듣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100만 명 정도만 한겨레 신문을 구독하시고, 이미 구독하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한겨레 신문사의 다른 매체들, 한겨레 21, 시내 21, 이코노미 인사이트, 이런 것을 더 덤으로 해주시면, 조선일보가 뭐 200만 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많이 과장됐다고 보고요. 신문의 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겨레 파워가 세지고, 그리고 한겨레와 김어준 총수가 같이 만들고 있는 이 김어준의 KFC 이후에 만들어진 파파이스까지도 더욱 힘이 세질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뒤에 돌아와서도 계속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꾸 없어질지 모른다고. 난 총수만 보면 불안해요. 총수도 저 자리에 꼭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자리 비우는 동안 총수랑 송채 기자랑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 나라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얘기가 이제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 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고법에서 출두하라는 2심이 이제 시작돼요. 내일 모레부터. 1심에서 검찰이 저한테 구형을 한 게 1년 반이에요. 1년 반이었나? 2년이었나? 2년이었던, 2년이다, 2년. 그 사건에 이제, 2심이 시작되는 거죠. 김보엽 기자가 돌아올 때쯤 그 재판이 무사히 잘 끝나서 그래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호, 선거, 물론 뭐 다른 사안이 생기면 계속해서 다른 사안도 얘기해 가겠지만, 이제 선거나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는 점점 언급하는 것이 없거든요. 저는 한 꼭지씩 꼭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과 같은 세태 전국에서는 이 의문하기를 멈추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 멋있는데요, 그 말? 네. 의문하기를 멈추면 노예가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